너 알렉스랑 있었지?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아니라고? 그런데 왜 아직도 그 남자의 냄새가 이 공기 속에 너의 피부 위에 남아있는 거지? 당신한텐 그럴 권리 없어. 권리? 수진, 난 기다렸어. 참았고 물러섰어. 그런데 너는 계속 불장난을 하잖아. 그리고 왜 불이 붙었냐고 묻고 있어. 지금 선 넘고 있어. 선은 네가 먼저 그어놓고 깨트린 거야. 네 눈빛, 목소리 다 나를 불러.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넌 사람을 미치게 해. 마치 혀끝에 맴도는 와인처럼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게 만드는 여자야. 이튼, 단 한마디면 돼. 수진, 고개만 끄덕여. 그럼 내가 네 이름조차 잊게 만들어줄게. 통역도, 거리도 사라져. 오직 두 개의 몸이 가장 원초적인 언어로 대화하게 될 거야. 무서워.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듣고 싶어. 무서워도 괜찮아. 이제 난 물러서지 않을 거니까. 알렉스가 전쟁을 원한다면 널 탄식하게 할 총성을 들려줄게. 나는 수진 28살. 지난 5년 동안 서울에 있는 한 국제협력 전문 기업에서 통역사로 일해왔다. 내 삶은 회의 이메일 계약서, 출장이 전부였다.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리라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 나는 첫 커피를 마시던 찰나 상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진, 준비해. 본사에서 CEO 두 분이 한국에 오셔 2주간 머무실 거야? 네가 전담 통역 맡아야 해. CEO 두 분이요? 동시에요? 꽤. 런던에서 온 알렉스 레이먼드랑 뉴욕에서 온 이튼 블레이드. 잊지 않을 거야. 단단히 먹어. 나는 반응할 틈도 없이 전화가 끊겼다. 한숨을 쉬며 흰 셔츠를 갈아입고 머리를 묶은 뒤 노트북과 수첩을 가방에 넣었다. 외국인과 일해본 경험이 없진 않지만 회사의 양대 수장을 동시에 상대하는 건 처음이라 긴장되었다. 회의실이 있는 M층은 조용했다. 들어서자 두 남자가 마주보고 앉아 있었고 둘 다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다. 이 두 사람 모두 각기 다른 분위기로 눈에 띄었다. 유럽 지사 CEO 알렉스는 금발머리와 높은 콧대, 연도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지녔고 냉철하고 권위적인 분위기였다. 미국 시장 책임자 이트는 검은 머리와 살짝 그을린 피부, 자연스러운 몸짓과 초여름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다. 상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여기는 수진 씨, 우리 회사의 고급 통역사예요. 두 분의 한국 일정 동안 함께할 겁니다. 두 남자가 동시에 나를 바라봤다. 알렉스는 빠르게 나를 훑는 눈빛으로 차갑고 분석적인 느낌을 주었고 이트는 미소를 지으며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몇 초간 내게 머물렀다. 나는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첫 회의는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공기는 팽팽했다. 두 사람은 확연히 달랐다. 스타일도, 비전도, 말투도 달랐다. 알렉스는 날카롭고 정확하게 수치를 분석했으며 이트는 유연하고 유머러스하며 때때로 다소 파격적인 시각을 내놓았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정확하게 통역을 이어가야 했다. 두 사람의 완전히 다른 억양과 논쟁을 균형 있게 다뤄야 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긴장감 속에서 나는 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다. 알렉스는 내가 말할 때마다 마치 내 얼굴의 작은 움직임까지 관찰하려는 듯한 집중력으로 바라보았고 이트는 때때로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무언가를 음미하듯 미소 지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이튼이 웃으며 말했다. 수진 씨,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지역 미디어 전략에 대해 좀 더 깊이 논의하고 싶어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알렉스가 정장을 정리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파트너 계약 초안을 봐야겠어요. 시에 내 방으로 와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지 않았지만 분명 무언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알렉스님 먼저 뵙고 필요하시면 이트님도 이후에.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웃었다. 하나는 마치 작은 승리를 거둔 듯했고 다른 하나는 다음 수를 준비 중인 듯했다. 그날 저녁 나는 알렉스의 회의실에 들어섰다. 방은 잘 정리되어 있었고 문서들과 함께 이미 열린 프랑스 와인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와인잔을 들고 내게 말했다. 시간 잘 지키시네요. 내려놓으시죠. 난 이게 좋아요. 나는 가볍게 웃으며 노트북을 켰다. 계약서 조항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일할 때 매우 진지했지만 내가 말할 때마다 몇 초간 멈추고 내 말을 듣는 듯한 집중을 보였다. 혹은 단순히 나를 너무 오래 바라보았을지도 모른다. 수진 씨, 본인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 아세요? 나는 순간 멈췄다. 무슨 뜻이죠? 난 돌려 말하지 않아요.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내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당신은 똑똑하고 빠르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기운이 있어요. 난 남자고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나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심장은 말을 듣지 않았다. 우린 상하 관계예요. 난 그저 통역일 뿐. 맞아요. 하지만 업무 바깥에선 난 그저 감정을 느끼는 한 남자일 뿐이죠. 나는 무어라 대답할 수 없었다. 그를 떠나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나를 문까지 배웅했다. 아무 말 없이 다만 눈빛으로 무언가를 전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러던 찰나 전화가 울렸다. 이튼의 문자였다. 로비에 있어요. 아직 안 주무셨으면 같이 산책하실래요? 일 아니에요. 그냥 바람 쐬고 싶어서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코트를 챙겨 내려갔다. 그는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아침처럼 부드러운 미소로 나를 맞았다.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코코아를 건네주고 호텔 앞 돌길을 함께 걸었다. 수진 씨, 다른 사람을 참 못 참게 만들어요. 나는 작게 웃었다.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래서 더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말이 없었다.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알렉스는 자기가 원하는 걸 지키기 위해 뭐든 할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는 감정으로 머무르고 싶게 만들고 싶어요.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두 사람의 목소리와 눈빛을 떠올렸다. 하나는 차갑지만 안정적인 남자, 하나는 따뜻하지만 예측 불가한 남자. 그리고 나는 그 사이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었다.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 이 이야기는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들과의 일정은 여전히 빡빡했고 매일이 긴장과 설렘의 연속이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 외적인 감정을 점점 드러내기 시작했고 나는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잡으려 애썼다. 어느 목요일 아침 우리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대형 파트너 회의에 참석해야 했다. 나는 중간 자리에 앉았고 왼쪽엔 알렉스, 오른쪽엔 이튼이 있었다. 세 사람 사이의 거리보다 감정의 거리는 훨씬 복잡했다. 알렉스가 문서를 내밀며 말했다. 여기 수치 다시 봐주세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고개를 숙이자 그의 손가락이 내 손목을 스쳤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자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말없는 속삭임이 있었다. 동시에 이튼이 내게 단백질 바를 건넸다. 아침 안 드셨죠? 일할 땐 꼭 챙겨 먹어야 해요. 나는 고맙다며 미소 지었다. 알렉스의 시선이 그 손길을 놓치지 않았다. 차 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회의 중 나는 평소처럼 정확한 동시통역을 해냈다. 모두가 내 전문성을 칭찬했지만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내가 얼마나 그들의 눈빛을 피하려 애썼는지. 휴식 시간. 나는 발코니로 나가 물을 마셨다. 이튼이 따라 나왔다. 괜찮아요? 좀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정보가 좀 많아서요. 그는 난간에 기대어 멀리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중간에 끼는 게 싫어요. 알렉스가 부담스럽다면 말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웃었다. 괜찮아요. 두 분 모두 프로페셔널하시고 저도 그래요. 덧쯤 그가 내 쪽을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프로페셔널이라는 말이 감정을 다 지켜주진 않아요. 진심이 생기면 더더욱요. 나는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 모임이 있었다. 나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상사가 임원 간 침묵의 잔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 알렉스는 먼저 와서 자리를 정해두었고 나를 옆에 앉혔다. 이튼은 나중에 와서 반갑게 눈인사를 한 뒤 마주 앉았다. 저녁은 형식적인 업무 모임인 줄 알았지만 곧 사적인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내가 남자친구가 있는지 물었고 다른 사람은 자신의 옛 연인을 이야기했다. 또 한 사람은 그 말투를 비꼬듯 흘겼다. 나는 웃으며 식사를 이어갔지만 내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다. 디저트가 나올 무렵엔 이미 모든 감정의 문이 열려 있었다. 수진 씨, 오늘 밤 잠깐 더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알렉스가 몸을 기울이며 내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동시에 이트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며 깊은 눈빛으로 말했다. 아래 정원 벤치에 잠깐 같이 앉을래요? 들려주고 싶은 새 음악이 있어요.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마치 로맨스 소설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지만 현실은 달콤하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정중히 말했다. 두 분 모두 감사하지만 오늘은 좀 피곤해서 먼저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두 남자를 뒤로 앉혀 자리를 떴고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만약 그 자리에 더 머물렀다면 나는 점점 전문성과 감정 사이의 경계를 넘게 되었을 것이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랐다. 방 문을 닫고 등 뒤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나는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점점 통제를 잃어가고 있었다. 알렉스와 이튼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매력이 있고 모두 똑똑하고 성공적이며 여성을 특별하게 만드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강하고 너무 직설적이며 너무 다가오는 방식이었다. 나는 누구일까? 그들 사이에서 나는 단순한 통역사일까? 아니면 목표물일까? 혹은 단지 끼어버린 사람일까? 분명한 건 그들의 눈빛. 그 속에 담긴 모순된 감정들이 나를 점점 미로 속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점점 그 미로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토요일 가벼운 비가 내렸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나는 셔츠를 입지 않았고 계약서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휴식을 의미하진 않았다. 이른 아침 이튼에게서 문자가 왔다. 루프탑 바에 자리 예약했어요. 오늘 밤 같이 가요. 일은 없어요. 술과 음악만 있어요. 30분도 안 돼 알렉스에게도 문자가 도착했다. 이번 주말 네트워킹 이벤트 티켓이 있어요. 괜찮으면 같이 가죠? 중요한 사람들도 몇 분 오실 거예요. 나는 두 개의 메시지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이성은 둘 다 거절하고 거리를 두자고 속삭였지만 마음은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으로 흔들렸다. 나는 이튼과 함께하기로 했다. 먼저 제안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난 며칠간의 긴장 속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튼은 늘 흐린 하늘을 뚫는 햇살 같았고 알렉스는 가까이 갈수록 숨막히는 차가운 폭풍 같았다. 호텔 꼭대기 루프탑 바는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노란 조명이 이튼의 따뜻한 갈색 눈을 더욱 선명하게 비췄고 그는 검정 셔츠에 소매를 거둔 모습으로 세련되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나는 와인색 드레스를 입고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예전의 그 단정한 통역사가 아닌 조금은 다른 모습이었다. 오늘의 너 정말 다르다. 바텐더가 첫 칵테일을 따르는 사이 이튼이 말했다. 그래도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수진이야. 나는 조용히 웃으며 그와 잔을 부딪혔다. 술이 혀끝을 스치고 가슴을 지나 몸 전체로 퍼져나갔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었다. 그리고 더욱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였다. 음악은 시끄럽지 않았지만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 만큼 경쾌했고 이튼은 나를 재촉하지도 질문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몇 가지 옛 이야기를 꺼내며 신입 시절의 어리숙했던 기억에 웃어 보였다. 나는 그저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풍엽도 메모도 필요 없었다. 그저 나로 있을 수 있었고 그 감각이 너무 낯설어 눈물이 날 뻔했다. 세 번째 잔쯤 마셨을 때 이튼이 조용히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알아요? 내가 널 좋아하게 된 이유는 외모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에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도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는 그 모습이에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까이 있었다. 한편으론 피하고 싶었고 한편으론 이대로 기다려보고 싶었다. 그때 내 전화가 진동했다. 알렉스, 나 지금 로비에 있어. 잠깐 나올 수 있을까? 가슴이 찌릿했다. 놀랍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올 것을 이미 예감했기 때문이다. 알렉스는 항상 내가 가장 흔들리는 순간에 나타났다. 이튼은 내 표정이 바뀐 것을 눈치채고 몇 초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릴렉스지? 나는 대답 대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다만 누군가에게 미안해서 가지 말고 네가 원하면 있어줘요.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를 만큼 혼란스러워. 그에게 조용히 미안하다고 말하고 발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며 내 심장은 빨리 뛰었다. 술 때문일까?
아니면 그 눈빛 때문일까? 알렉스는 차에 기대에 서 있었다. 검정 정장을 입고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표정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안했다. 나는 네가 이튼을 선택한 줄 알았어. 단지 업무가 더 편해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너는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야. 난 누구의 통제도 필요하지 않아요. 내 말투는 예전만큼 단호하진 않았다. 그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차량 문을 열었다. 단명은 안 들어도 돼. 그냥 멀리 데려가고 싶었어. 음악도 없고 조명도 없고 이튼도 없는 곳으로. 우리는 서쪽 호숫가 근처의 작은 카페에 도착했다. 말없이 앉아 손을 모으고 있었고 그는 따뜻한 차 2잔을 주문했다. 커피도 와인도 아니었다. 마치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있는 듯했다. 수진,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여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 누구와도 경쟁한 적 없어. 그런데 너에겐 매일 그렇게 하고 있어.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떨궜다. 두 분을 이렇게 만든 건 제 의도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넌 우리 둘 다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눈에 비친 알렉스는 언제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강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는 나로 인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 감정이 과연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 순간부터 더 이상 그들을 상사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구두를 벗고 머리를 풀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내 안에 쌓인 질문들을 두드리는 듯했다. 나는 단 한 저녁 동안 전혀 다른 방식으로 두 남자와 시간을 보냈다. 한 사람은 내게 자유로 느끼게 했고 다른 사람은 나를 소유하고 싶은 듯한 감정을 드러냈다. 도대체 누구를 내 인생에 남기고 싶은 걸까?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건 오랜만에 나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두 남자에게 서서히 스며드는 감정에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늘 경계를 지키는 사람이었다. 통역사로서 일과 감정,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분리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한쪽에는 이튼의 다정한 눈빛이, 다른 한쪽에는 알렉스의 무게감 있는 존재가 떠오르며 나는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낼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약간 뜬 상태로 눈을 떴다. 머리는 멀쩡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새벽 무렵 이튼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잘 자요? 괜찮아요. 하지만 난 조금 더 기대했나 봐요. 나는 답장을 보내지 못한 채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때 상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진 씨, 짐 싸요. 다낭으로 3일 출장 가야 해요. 알렉스와 이튼 두 분 다 함께해요. 고급 리조트 프로젝트인데 현지 미팅과 자료 번역, 통역 다 필요해요. 나는 말이 맡았다. 도망치고 싶은 두 남자와의 긴 여정. 하나의 비행기, 하나의 호텔. 숨을 곳도 없는 시간. 가슴이 뛰었지만 입으로는 말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오후 비행기 안. 중부 지역은 습하고 더운 날씨에 기내도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나는 다시금 가운데 자리에 앉았고 왼쪽엔 알렉스, 오른쪽엔 이튼이 있었다.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침묵을 유지했다. 아무도 어젯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서로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알렉스가 조용히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괜찮아? 나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이튼이 불쑥 말했다. 애쓰지 않아도 돼요. 지금 수진 씨 지쳐 보여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눈빛 속에는 어제와는 다른 약간의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화내지 않았고 원망도 없었다. 그저 살짝 스쳐가는 실망감처럼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잔물결 같았다. 나는 작게 말했다. 조금만 시간이 필요해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우리 셋은 아무 말 없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보냈다. 리조트는 푸른 바다를 향해 열린 하얀 빌라들이 이어진 곳에 있었다. 내 방은 알렉스의 방과 이튼의 방 사이에 위치해 있었고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배치한 듯 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나는 발코니로 나가 바닷바람을 맞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이튼이었다. 그는 흰 셔츠를 입고 손에 붉은 와인과 유리잔 2개를 들고 있었다.
마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오늘 밤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아서요. 나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다. 우리는 발코니 의자에 나란히 앉아 캄캄한 바다를 바라보며 파도 소리를 들었다. 이트는 원래 인내심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번만큼은 기다리고 싶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간절하고 진심이었다. 나는 누구도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내 목소리는 갈라졌고 하지만 내 감정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어요. 이트는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조용히 와인잔을 돌렸다. 알렉스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도 당신을 좋아한다는 건 알아요. 다만 그는 어떻게 하면 당신을 숨막히게 하지 않고 지킬 수 있을지 모를 수도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와인의 열기가 천천히 목을 타고 내려가며 내 감각을 흐리게 했다. 아니 어쩌면 나는 더 이상 맑은 정신으로 있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수진아, 무섭지 않아? 이튼이 물었다. 일과 감정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하면 나는 바람을 내쉬며 말했다. 무서워요. 난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뛰어내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튼이 살며시 내 손을 감싸며 말했다. 만약 네가 떨어진다면 나는 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널 안아줄 수 있도록. 심장이 떨렸다. 우리는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누구도 더 다가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섰다. 이튼이 떠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길이 닿았던 내 손은 아직도 따뜻했다. 나는 이 밤이 그렇게 조용히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다. 알렉스였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웠다. 방금 이튼이 나오는 걸 봤어.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숨기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폭망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물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왔지만 내게 손대지 않았다. 그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나는 내가 더 일찍 오지 못한 걸 원망할 뿐이야. 알렉스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차가운 CEO가 아닌 한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은 한 남자로 내 앞에 서 있었다. 수진, 넌 누구의 것도 아니야. 하지만 나는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누가 먼저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허락한다면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따뜻한 햇살처럼 다가오는 이튼. 폭풍 같은 집요함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점점 무너져가는 나. 그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세운 모든 경계선은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제 그 선을 다시 세우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생각했다. 혹시 나는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닐까? 다음날 아침, 다낭의 하늘은 여름 초입의 햇살로 눈부셨다. 나는 지난 며칠간의 감정과 업무의 긴장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 시간을 요청했다. 상사는 묻지 않았고 알렉스와 이튼도 말없이 나를 보냈다. 나는 오토바이를 빌려 손트라 해안도로를 달렸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나는 예전 연인 카이와 자주 갔던 작은 카페에 도착했다. 그곳은 나의 첫사랑과 함께했던 장소였다. 대학교 3학년 때 만났던 카이는 4살 연상이었고 영어 강사였으며 내가 처음으로 성숙한 남자에게 끌리게 만든 사람이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그렸고 같은 성을 가진 아이들 이름도 지어봤다. 하지만 그는 유학을 떠났고 돌아오지 않았다. 아무런 말도 없이 연락을 끊었다. 나는 울고 원망하고 무너졌고 그를 지우기까지 3년이 걸렸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그가 앉아 있었다. 익숙한 구석에, 익숙한 자세로 나를 보자마자 놀란 눈빛. 수진! 정말 너야?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다가왔다. 오랜만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리에 앉았지만 공기 속엔 멈춰있던 시간이 흘러갔다. 그는 내가 커피에 흑설탕을 넣는 걸 기억했고 아침에 시끄러운 음악을 싫어하는 것도 기억했다. 작은 디테일들이 내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땐 내가 너무 겁이 났어. 모든 게 갑자기 바뀌고
너까지 끌어들이는 게 무서웠어. 그가 말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원망하지 않아요. 각자의 선택이 있을 뿐이니까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를 많이 생각해.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알렉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어. 곧 회의야. 어디야? 곧이요. 이튼 아침에 힘들어 보였어. 괜찮아? 나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카이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행복하니? 나는 속으로 대답했다. 행복? 성공한 남자 둘에게 사랑받고 커리어도 잘 나가고 모든 게 완벽한데 왜 내 안은 이렇게 허전할까? 나는 작게 말했다. 나 모르겠어요. 그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언젠가 다시 사랑해주는 안정감을 느끼고 싶을 때 난 여기에 있을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마워요. 오늘 아침 덕분에. 그는 나를 막지 않았다. 예전처럼. 내가 그의 삶에서 걸어나갔던 그날처럼. 호텔로 돌아왔을 때 회의는 이미 시작되었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들어섰지만 알렉스는 가장 먼저 나를 바라봤다. 빠르고 날카롭게. 이트는 눈빛을 피했지만 내가 자리에 앉자 두 사람의 시선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들은 오늘 아침 내 세계에 누군가 다녀간 것을 느꼈다. 회의가 끝난 뒤 알렉스가 나를 복도로 불렀다. 오늘 아침 누구 만났어? 나는 그의 눈에 질투가 섞인 감정을 보았다. 옛사람이요. 중요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과거예요. 알렉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맞아? 아니면 아직도 네 마음은 그 자리에 멈춰 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이튼이 방문을 두드렸다. 술도 없었고 말도 없었다. 괜찮아? 조금 피곤해요. 알겠어. 질문 안 할게. 그냥 옆에 있어줄게. 필요하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요.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그는 조용히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과거가 널 다시 끌어내리게 하지 마. 그 말은 밤새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카이를 사랑하진 않지만 그의 존재는 내가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했다. 지금의 나는 알렉스와 이튼을 같은 방식으로 묶어놓고 있었다. 과거에 갇혀있는 나처럼 그들 역시 나로 인해 묶여 있었다. 세 사람 모두 미궁에 빠진 것이다. 다낭에서의 3일간의 출장은 어딘가 모르게 무겁게 끝났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고 기대 이상의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 셋 사이의 공기는 설명할 수 없는 침묵과 묘한 눈빛으로 가득했다. 나는 여전히 통역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의 시선, 한 사람을 절제하고 한 사람은 기다리는 그 시선, 은 항상 내 주위를 맴돌았다. 하노이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곧장 사무실로 향해 출장 보고서를 정리했다. 프린터에서 출력물을 막 뽑아냈을 때 알렉스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이번 토요일 타타오 별장에서 작은 모임이 있어. 몇몇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어. 나를 더 알고 싶다면 함께 가줘. 몇 분 뒤 이튼의 메시지도 도착했다. 이번 주 태국에서 열리는 포럼회가 3일 일정이야. 널 통역사로 데려가고 싶어. 하지만 너가 온다면 그건 너가 나를 선택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게. 나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놀랍지는 않았다.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걸 알았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지금 그들은 나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2개의 메시지. 단순한 초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게 손을 내미는 신호였고 걸어갈 길의 제안이었고 그들이 걸 수 있는 모든 신뢰의 표현이었다. 나는 아무에게도 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조용히 3일간의 휴가를 신청했다. 나에겐 도망칠 시간이 필요했다. 알렉스도 이튼도 카이도 없는 곳, 오직 나 혼자만 있는 곳이 필요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리창 밖으로 빗줄기가 주르르 흘러내리고 호수 위의 불빛들이 점점 더 흐릿해졌다. 이트는 다시는 웃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수진, 나 너를 원망하지 않아. 널 이해하고 싶어서 너무 오래 기다렸을 뿐이야. 하지만 그 기다림이 결국 나만 아프게 했어. 나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말하려 했지만 모든 말은 목구멍에서 막혔다. 알렉스는 너를 데려가기 위해 싸웠고 나는 그냥 머물렀지. 배려한답시고 널 혼란스럽게 만든 거야. 그건 내 책임이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도 선명했다. 마지막으로 물을게. 한 번만. 지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린다면 말해줘. 아니라고 해도 좋아.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잠시나마 생각했다고 말해줘.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의 눈을 마주칠 자신이 없었다. 그 순간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를 사랑했고 또 얼마나 많이 자신을 속여왔는지를 너무도 뚜렷이 느꼈다. 미안해요. 이튼. 그 두 글자에 내 모든 감정을 담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말이면 됐어.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내가 네 마음속에서 전부 사라지더라도 언젠가 누군가가 너를 아프게 하거나 혼자 남았다고 느껴질 때 그땐 생각해줘. 누군가 너를 끝까지 기다렸었다는 걸. 나는 그를 붙잡을 수 없었다. 그리고 붙잡지 않았다. 그날 이후 이트는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다시 예전처럼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다. 회의와 보고서, 이메일과 통역 사이에서 나는 무언가를 애써 외면하며 지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고 쓸쓸했다. 알렉스와는 연락을 유지했다. 간단한 문자, 짧은 통화, 업무로 포장된 안보. 우리는 조심스레 서로의 감정에 기대면서도 아직 이름 붙이지 않은 사이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저녁 퇴근길에 그는 내게 전화를 걸었다. 다음 주 런던으로 돌아가야 해. 나는 핸드폰을 꼭 쥔 채 잠시 말이 없었다. 얼마나 오래 가세요? 정확히는 몰라. 이번엔 본사에서 직접 리드하는 프로젝트야. 오래 걸릴 수도 있어. 그는 한 박자 쉬고 덧붙였다. 가기 전에 하루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나는 숨을 들이켰다. 어디든 괜찮아요. 그는 웃었다. 그럼 네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자. 수진이 있는 곳이면 나도 괜찮아. 그 주말 우리는 다시 타타우를 향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제안했고 그는 조용히 동의했다. 풍이 절정을 지나고 산길엔 낙엽이 가득했다. 예전과는 다르게 이번엔 내가 먼저 그의 손을 잡았다. 알렉스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쥐어주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그 별정의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조용한 음악, 두 잔의 와인, 따뜻한 담요. 나 아직도 무서워요. 내가 말했다. 내가 선택한 이 사랑이 누군가를 다치게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럴까봐. 알렉스는 내 손등을 감쌌다. 사랑은 원래 그런 거야. 깨끗하게 정리된 감정은 없어. 중요한 건 그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는 거지.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강하고 흔들리지 않던 그 눈 속엔 이제 나를 위한 따뜻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네가 용기 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해. 내가 내게 바라는 건 언제나 너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거야. 그게 서툴러도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밤을 보냈다. 말없이 서로를 안고 말없이 서로를 느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내가 누군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선택한 것이란 걸. 나의 욕망, 나의 슬픔, 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기로 한 결정. 그 모든 감정을 인정한 밤. 며칠 뒤 그는 떠났다. 공항에서 그는 나를 길게 안았다. 돌아올게. 언제가 되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요. 언제가 되든. 그리고 나는 다시 혼자 남았다. 하지만 이번에 혼자 있음은 외롭지 않았다. 마음 한켠은 여전히 저릿했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언젠가 다시 누군가의 마음 앞에 설 때 나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사랑한 적이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랑은 나를 더 강하게, 더 진짜 나답게 만들었다고. 나는 그대로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두 눈을 감았다. 이튼의 사랑은 잔잔한 피아노 선율 같았다. 큰 기복도, 과장된 감정도 없지만 오래도록 마음을 적시는 그런 곡. 반면 알렉스의 사랑은 웅장한 교향곡이었다. 안랄하고 치밀하며 한번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그리고 나는 그 두 음악 사이에서 여전히 귓가를 맴도는 멜로디를 따라 마음을 헤매고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테이블 위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두 통의 편지를 다시 접어 가방에 넣고 일어섰다. 아무도 없는 거리, 조용한 호숫가를 따라 걷다 보니 마음이 한층 가라앉는 듯 했다. 하지만 결론은 여전히 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선택이라는 단어 앞에서 멈춰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다. 다음 날
회의 일정도 없이 주말을 맞이한 나는 혼자 다시 타타오로 향했다. 차 안에서 아무 말 없이 이어폰을 끼고 있던 나는 도착 직전 알렉스의 메시지를 받았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도착해줘. 테라스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차는 고요하게 산을 오르고 있었고 짙어진 안개가 유리창 너머를 덮고 있었다. 도착한 별장은 여전히 조용했고 저 멀리 창가에 익숙한 조명이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문을 두드리자 알렉스가 열었다. 여전히 깔끔한 셔츠에 고요한 눈빛이었다. 맞구나. 그는 짧게 말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섰다. 나무 향기, 계피차 향, 그리고 그가 자주 뿌리던 민트 향수의 냄새가 어우러진 공간은 여전히 따뜻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벽난로 옆에서 그는 내게 따뜻한 차를 건넸고 나는 천천히 그 잔을 받아들었다. 나는 마지막 선택 앞에 서 있는 기분이야. 내가 말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기다렸다. 이트는 나를 항상 기다려줬어. 끝까지도 나를 탓하지 않았고 나의 침묵조차 이해하려 했어. 그리고 당신은 나를 끌어당기고 사로잡고 나조차 나를 잊게 만드는 사람.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런데 당신이 무서워. 너무 완벽해서. 너무 강해서. 내가 결국 당신 안에서 잃어버릴까봐. 알렉스는 한숨을 쉬며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 나는 완벽하지 않아. 오히려 너무 많은 실수와 비밀을 가진 사람이야.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내가 유일하게 확신했던 건 너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손을 잡았다. 내가 널 놓아주지 않는 건 널 통제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그냥 내가 없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그 순간 나는 그가 두려워하는 게 통제 불가능한 사랑이라는 걸 느꼈다. 내가 떠날까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버릴까봐. 그래서 그는 늘 한 발 앞서 모든 걸 계산하고 차단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사랑은 계산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군가를 붙잡는 건 통제가 아니라 감정이어야 했다. 좁은 밤은 나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두려워. 하지만 이제 도망치고 싶지 않아. 나 자신도 당신도.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우리는 그 밤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진심을 조금씩 드러내며 마주 앉아 있었다. 벽난로에 불이 점점 잦아들고 밖에는 이슬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 후 나는 다시 하노이로 돌아왔다. 마음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나는 더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책상 위엔 인사팀에서 온 공문이 놓여 있었다. 디튼이 완전히 다른 지사로 전보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언젠가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나는 그와의 시간, 그의 마음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며칠 뒤 알렉스는 다시 유럽으로 출국했다. 그는 출국 전날 밤 내게 짧은 쪽지를 남겼다. 수진,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를 기억해줘. 나는 다시 너에게 갈 거야. 이번에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온전한 나로서 나는 그 쪽지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첫사랑의 기억, 조심스러운 눈빛의 이튼, 그리고 거침없이 다가왔던 알렉스. 모든 것이 나를 통과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사랑했고 또 조금씩 놓아야 했다. 사랑은 때로 선택이고 때로는 기다림이며 결국에는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나는 다시 커피를 끓이고 조용히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첫 문장을 썼다. 이것은 내가 사랑을 통해 다시 태어난 이야기이다. 나는 그 밤 택시를 타고 다시 타타오로 향했다. 이번엔 알렉스의 별장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전에 고요했던 감각을 찾기 위해서였다. 혼란 속에서 나를 멈추게 했던 그 장소. 나 자신과 마주했던 그 고요한 언덕길. 오직 나만의 시간. 나는 작은 언덕을 따라 걸어 오래된 찻집에 도착했다. 소나무 언덕 가까이에 자리한 그곳은 예전 그대로였다. 알렉스도 이튼도 없었다. 오직 나와 흰 종이 한 장. 나는 오랜만에 나를 위해 글을 썼다. 수진, 너는 상처를 지나왔고 사랑했고 흔들렸고 행복했어. 하지만 이제 만약 그 두 남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너는 여전히 너일 수 있었을까? 감정이 너를 이끌어도
결국 선택은 네 몫이야. 외로움이 두려워 선택하지 마. 미안함 때문에 머무르지 마. 의심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아무도 그걸 주지 못했다면 네 자신을 먼저 선택해. 나는 그 종이를 조용히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날 밤 아무도 내가 어디 있었는지 몰랐다. 다음날 아침 나는 별장에 들르지 않았고 알렉스에게 연락하지도 이튼에게 글을 쓰지도 않았다. 나는 반대 방향으로 향했다. 짧은 비행편으로 호이안에 도착했고 완전히 새로운 국제 컨퍼런스 통역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시작엔 알렉스도 이튼도 없었다. 오직 나 혼자였다. 3개월 뒤 나는 우연히 노이바이 공항에서 이튼을 다시 만났다. 그는 국제선 도착 게이트에서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중이었고 먼저 나를 발견해 미소를 지었다. 그 표정엔 원망도 슬픔도 없었다. 잘 지냈어? 너는? 다시 시작했어. 그는 캐리어를 살짝 들어 보였다. 미국이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제안이 와서 어쩌면 다시 프로젝트에서 마주칠지도 몰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좋겠네. 그는 알렉스에 대해 묻지 않았다.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지도. 다만 조용히 내 어깨를 두드리고 아무 미련 없이 지나쳐 갔다. 중요했던 사람, 하지만 더 이상 발목을 붙잡지 않는 사람. 나는 다시 내 걸음을 이어갔다. 한 달 후 나는 한 통의 엽서를 받았다. 발신인도 주소도 없었지만 문장은 짧고 명확했다. 일장의 불은 껐어. 하지만 네가 돌아오길 원한다면 언제든 다시 밝힐게. 나는 엽서를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조용히 접어 이튼에게 보낸 적 없는 편지와 함께 서랍 속에 넣었다. 말하지 못한 것들과 흘려보낸 마음들과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사랑은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는 우리가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운 순간에 있다. 들어줘서 고마워요. 이 이야기. 한 통역사와 2명의 외국 남자 사이에 있었던 여정을 삶은 언제나 우리를 쉽지 않은 선택 앞에 세워요. 이성과 감정 사이, 사랑과 자유 사이. 만약 당신도 수진처럼 흔들린 적이 있다면 혹은 이런 섬세하고 묵직한 사랑 이야기들을 매일 듣고 싶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앞으로도 잊히지 않는 사랑.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